책은 235페이지를 피시고요. 도시 내부 구조론입니다. 아유, 고막혀. 강의하면서 생긴 고질병 중에 하나가 여름만 되면 감기가 와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래서 딱 에어컨 틀기 시작하면서 감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방법이 없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에어컨 안 틀고 살 수 있나? 그래서 네? 홍삼 먹으라고요? 좀 사주고 그런 얘기를 좀 해보세요. 네? 그래서 그 뭐지? 그때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그 태양의 후예 보면은 맨날 홍삼 빨아먹잖아요, 걔네들이. 집사람 보고 저거 하나만 사주면 안 되냐고. 근데 애 먹일 것도 없다고. 그래서 그냥 뭐 먹고 버티랬더라. 하여튼 뭐 그러던데. 하여튼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여름에 꼭 한번 감기가 나오는데 꼭 코감기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감기로 시작해서 목이 좀 괜찮아지면 이게 코감기로 넘어가고 계속 콧물이 훌쩍거리거든요. 그래서 한 2주 가요, 그게. 그래서 계속 좀 한동안은 훌쩍훌쩍 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 들으세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에어컨을 계속 틀면 또 그게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꼭 감기가 한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개도 안 걸린다는데, 이게 개만 더 오대갖고, 네, 개 감기 걸리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보시면 도시공간구조론, 도시 내부구조론 나오는데, 얘는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이론이에요. 도시의 구조를 설명한 이론. 그래서 공부하실 건 세 사람. 버제스라는 사람의 동심원 이론하고, 그 다음에 호이트라는 사람의 선형 이론하고, 그 다음에 해리스와 울만이라는 사람의 다핵심 이론하고, 이 세 가지를 공부하시는 건데, 책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대론 보셨던 것처럼 내용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면 더 좋은데, 사실 문제 푸는 데는 딱 2가지씩만 아시면 돼요. 2가지씩만.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가만히 보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도 알고 있어야 할 건 2개, 호이트도 마찬가지로 다핵심 이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씩들을 잘 찾으시면 되는데, 235페이지 보시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A번의 개념 보시면 가번에 1925년도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시카고를 실제로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상상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실제 도시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보시면 기억하실 거 답은 도시 생태학의 관점에서 구축된 이론으로 도시는 그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돼서 폭이 일정치 않은 몇 개로 5개의 지구로 분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기억하시면 첫 번째는 도시는 어떻게 생겼다? 5개의 동심원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실 첫 번째입니다. 5개의 동심원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동심원 얘기하는 사람 또 있잖아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방금 전에 했던 동심원 얘기했던 사람 요 자리에다 그렸던 거 누구 있어요? 튀넨. 그래서 밥원 보시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누구의 이론을? 튀넨의 이론을 도시에 응용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시험 문제 한번 냈었어요. 누가 누구 거를 응용했다고. 튀넨이 버제스 거 응용했다고. 그래서 틀리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 구분을 하시면 돼. 튀넨은 언제 사람이고 1800년대. 귀족이 아직도 남아있던 시대니까. 그리고 버제스는 언제? 1920년대. 그러니까 누구가 누구를 베끼는 거예요? 버제스가 튀넨의 응용을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억할 거 2번째는 B번에 기능지역의 분화. 5개 동심원이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죠. 그래서 그 3번째 줄에 버제스에 의하면 도시의 기능지역은 5개의 지대. 제일 안쪽에 누가 있고? 중심 업무지대. 그 바깥에 전이지대. 그 바깥에 다 주거지역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책을 보면 제일 안쪽에 중산층, 저소득층, 그 다음에 중산층, 그 다음에 중산층, 그 다음에 통근자. 6개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책에 어디 보고 계신 거예요? 236페이지에 B번의 기능지역의 분할하고 돼 있는 거에서 지금 5개 지대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쪽엔 누가 있대요? 중심 업무지대, 그 바깥에는 전이지대, 그 바깥은 전부 다 주거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주거지역이 지금 책에 있는 설명 보면 제일 안쪽에 누가 살고? 저소득층, 그 바깥에 중산층 주거지역, 그 바깥에는 중산층 주택지역, 그 바깥에는 통근자지대. 그럼 몇 개요 지금 원이? 세봐 몇 개인가? 몇 개 나와요? 6개 나오잖아. 그럼 뭔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사실 주거지역을 구분하는 건 별 의미가 없긴 한데 버제스가 한 이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장 안쪽에 중심 업무지구라 부르는 CBD가 있고 그 바깥에 전이지대 또는 다른 말로 천이지대 또는 다른 말로 점이지대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바깥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주거지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주거지대의 구성을 가만히 보니까 얘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한 군데 모여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엔 누가 살더라고? 저소득층이 살더라는 거고 바깥으로 갈수록 고소득층이 살더라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이 사람 이론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게 5개의 동심원 구조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주거지역의 분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거지역이 도심 안쪽으로 갈수록, 즉 도심 쪽으로 갈수록 누가 살고 있고 저소득층이 바깥으로 외곽으로 나갈수록 누가 살더라? 고소득층이 살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 사람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는 또 어떻게 돼 있어? 그림에는 제일 안쪽에 CBD 있고 그 바깥에 전이지대 있고 그 바깥에 불량주거지역 있고 그 바깥에 중산층 그 위에 보면 고소득층. 그럼 여긴 또 갑자기 고소득층이 등장하네.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 지대냐 뭐 고소득층 지대냐 별 의미 없어요. 그냥 기억하실 건 뭐예요? 도심 쪽으로 누가 살고 저소득층, 외곽 쪽으로 고소득층 산다.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게 버제스 이론 공부하실 거 다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236페이지 맨 위에 봐요. 맨 위에.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누가 살아요? 저소득층 살잖아요. 저소득층. 그러니까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은 줄어든다가 아니라 많아진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고. 이거 시험 나왔고. 그 다음 마번에서 두 번째 줄 봐요. 따라서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어디 산다는 거예요? 도심 가까운 곳에. 왜? 그 도심 가까운 곳으로 가야 일할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누가 살더라? 저소득층이 살더라. 이거 주장한 사람이 버제스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저소득층이 어디 살더라? 도심 가까운 곳. 도심 가까운 곳. 왜? 일하러 가려고. 그게 이제 버제스 얘기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있는 호이트의 이론은 개념에서 가본 보니까 1930년대 말에 나온 거죠.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순서. 시대 구분.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줄. 즉 토지 이용은 도심에서 시작되어 점차 뭘 따라? 교통망을 따라 동질적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외곽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제스 이론을 갖다 쓰는 거니까 원래는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데 원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원을 변형한 모양으로 도시가 어떻게 하더라? 성장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외곽으로 확대되니까 무슨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교통망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이트 이론에서 기억하실 거 첫 번째는 뭐가 발달하면서?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외곽으로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 모양이었던 게 바깥으로 이렇게 삐집고 나오면 무슨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론을 선형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모양형 자고. 그럼 부채 모양을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뭐요? 부채꼴이지 뭘. 그래서 선형 이론입니다. 그럼 기억하실 거 두 번째. 기억하실 거 두 번째는 바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원래는 도시의 제일 외곽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고소득층이 살았잖아요. 근데 교통망의 발달에 따라 이게 어떻게 되니까 외곽으로 확장되니까 제일 바깥쪽에 살던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진 거죠. 꼭 그려야 돼 이거를. 이렇게 원 모양으로 생겼던 게 도로가 발달해갖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돼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그럼 이 제일 바깥에 누가 살고 있어요? 고소득층.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만큼 도심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도심과의 접근성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 안쪽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누가 살고 있으니까. 저소득층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살아.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도심과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교통망 근처로 이동을 해야지. 도로 가까이 살아야지. 그만큼 도시로 가기가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론의 포인트는 4번. 선영의 이론에 따르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도심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로 이동했다? 교통망, 그러니까 주요 간선도로, 도로 인근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 누구 때문에? 저소득층 살고 있어서.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이론에서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어디 근처로? 교통망 인측, 도로망 근처로 발달한 교통망 인근으로. 그래야지 뭐가 높아지니까. 도심과의 접근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교통망 인근에 접근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어떻게 했다? 이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한 게 호이트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이론을 구별하라고 많이 내요. 구별하라고. 그럼 버제스는 어떻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도심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 가까이에 누가 산다고 본 거고? 초소득층. 호이트에서는 교통망 근처에 도심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누가 산다? 호소득층. 분명한 차이가 나죠. 혼동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23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다핵심 이론 나와요. 다핵심 이론. 그러면 이 다핵심 이론은 왜 나왔냐면 이 두 사람 이론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이론의 공통점은 도시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중심 업무지구 즉 CBD가 도시 한복판에 한 군데만 몰려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핵심 기능이 한 군데 몰려있다. 그래서 이걸 단핵도시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는 도시가 발전할수록 도시의 핵심 기능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핵도시 모형 또는 다핵심 모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239페이지 다핵심 이론의 개념에서는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다? 1945년도에 나온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도시 내부의 토지 이용은 단일 핵심의 주위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시의 핵심 기능이 단일 핵심에 있는 걸 뭐라 불러요? 단핵도시. 누구와 누구 모형? 버제스와 호이트.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개의 핵심과 그 주위에서 형성된다라는 점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건 B번에 도시 성장이 있어서 도시 핵심은 하나가 아니라 도시가 성장하면 할수록 핵심의 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증가. 그래서 도시는 여러 개의 핵심 주변에서 발달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다핵심 이론이라 불러요. 그럼 해리스와 울만의 이론에서 기억하실 거 첫 번째는 도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핵심 주변에서 성장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기억하실 거 첫 번째고 두 번째 기억하실 건 뭐겠어요? 그 밑에 그림 밑에 보시면 니은번에 뭐가 생기는 이유? 다핵이 생기는 이유를 써놨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책에 있는 거 한번 봐요. 다핵이 생기는 이유 첫 번째. 동일한 활동끼리는 모여있고 싶어요. 근데 도심에는 모일 데가 없죠. 천안에서 제일 중심지는 어디였어요 옛날에? 천안역 앞이지 뭘. 그래서 역전 앞이 본정통 아니요. 그래서 역전 앞이 제일 중심지였는데 거기는 땅덩이가 좁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되게 크게 지어야 돼. 주거지역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역 근처에다 질 데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오죠. 그래서 생긴 동네가 어디요? 저기 뭐 불당동이니 뭐 이런 쌍용동이 이런 데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천안은 외곽도로가 2개인가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 만들었다가 좁아갖고 다시 하나 더 만들었잖아. 도시가 그만큼 확대된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종활동끼리는 서로 뭐하고 싶어서? 모여있고 싶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핵심에서. 두 번째는 서로 다른 활동, 이종활동끼리는 서로 이해가 생반되니까 같은 곳에 모여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빠져나와야지.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관공서예요, 관공서. 천안시청 옛날에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었어, 천안시청이? 역 근처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한 얘기, 거기 다 모여 있었으니까. 근데 이 천안시청을 좀 더 크게 짓고 싶어. 근데 그 도심, 천안역 근처에는 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나왔어? 외곽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도시가 발전한 거죠. 그게 이제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고. 그 다음 D번, 활동에 따른 특수시설. 이거는 뭐, 특수한 입지를 요구하는 시설. 대표적인 게 뭐 기차역.
그래서 KTX역이 만약에 천안역을 통과했다면 뭐 천안역 북적북적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뺐잖아요. 그 KTX역을. 그러면 그 주변에서 다시 뭐가 발달해요? 도시가 발달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다액이 생깁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첫 번째, 동종의 활동끼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이고 싶은데, 집적을 하고 싶은데 모일 데가 없으니까 분화돼 나오는 거고, 서로 다른 활동끼리는, 이종 활동끼리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니까 뭐 하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분산하기 위해서. 세 번째,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나니까 지대를 높게 지불할 수 없는 관공서 같은 것들은 외곽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특수한 입지를 요구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새로운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핵심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KTX 역 중에서도 기존에 있던 기차역 그대로 쓰는 건 몇 개 없잖아요.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개잖아. 동대구역하고 대전역. 나머지는 역 다 다시 만들어져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액이 생기는 원인. 그럼 시험 문제는 구별하라고 되겠죠, 뭘. 근데 문제가, 우리는 시험 문제 지문이 몇 개예요? 5개요. 근데 이론이 몇 개밖에 없어? 3개. 그럼 나머지 2개는 다른 데서 끼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언급되냐면 241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벨이라는 사람의 유상도시 이론, 4번에 시몬스라는 사람의 다차원 이론, 그 다음에 5번에 디킨스라는 사람의 삼지대론 이런 거 나와있는데, 벨의 유상도시 이론은 이 U자가 흐를 U자예요. 흐를 유. 그래서 도시가 마치 흐르는 하천처럼 끼다랗게 형성되는 도시들, 그걸 이제 유상도시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고, 4번에 있는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은 한 도시 안에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차원에서는 동심원 이론이 적용될 수 있고, 어떤 차원에서는 선형 이론이 적용될 수 있고, 어떤 차원에서는 다핵심 이론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세 개를 짬뽕시킨 게 다차원 이론. 그 다음 디킨슨의 삼지대 구조로는 그냥 도시가 세 개의 지대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 얘네들의 중요도가 높아야지 얘를 정답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언급은 되더라도 주로 답이 되는 건 누구예요? 얘네들이 중요하니까 얘네들이 시험 문제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내고, 예를 들어서 디킨슨의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이 나왔다. 그러면 걔네들은 언급은 됐지만 틀리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럼 얘네들에서 답 찾으면 되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 공부하는 요령이죠, 뭐. 아니, 당연하잖아요. 지문이 몇 개 나와야 되는데, 5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론은 3개밖에 없으니까 3개 하고 나면 2개는 어디서 주워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워온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언급이 한 번씩 됐었으니까 책에다가 써놓긴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이론들은 아니라는 거죠. 도시 구조와 관련해서. 특수한 상황들이잖아요, 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시장론이라고 해서 많이 낼 때는 5개까지 냈어요, 이 파트에서. 24회 때. 적게 내도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은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뭐 지난주에 설명했던 상업입지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하고 오늘 설명드린 지대론하고 도시 내부 구조론은 무조건 하나씩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상업입지론에서 나오는 레일리와 허프의 계산 문제, 지대론, 도시 내부 구조론, 이 3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문제 좀 볼게요, 문제 좀. 우리 책이 어디로 가보시냐면 252페이지 가볼까요? 252페이지. 252페이지 가보시면 252. 16번에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1회 때 냈던 문제죠. 1번 회기모형. 이거 뭐 할 때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어보신 거예요? 가능 매상고 추계하는 방법에서 5가지, 아니 4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비율법, 유축법, 중력모형, 회기모형. 지난주에. 책 찾아볼까? 209페이지 가보세요. 209페이지. 209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선정된 입지 가능 부지 분석 방법의 기억본 가능 배상고 추계 방법 있죠? 거기서 비율법, 유축법, 중력모형, 회기모형 나오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10페이지 보시면 D번에 회기모형 나와 있죠? 그래서 뭐라고 써놨을걸? Y에다가 뭐 A, B 뭐 이렇게 해놓고선 뭐 X값 써놓고 인구 써놓고 뭐 이런 얘기 했을걸요? 그게 회기모형이요. 그래서 회기모형은
다시 돌아가요, 문제로. 회귀 모형은 뭘 계산하는 방법? 응? 회귀 모형은 뭐 구하는 방법? 뭐 구하는 방법이요? 방금 전에 보고 왔잖아. 뭐 구하는 방법? 매상고 구하는 방법. 그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회귀 모형은 매상고를 구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걸 매상고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다 눈치 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내죠,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회귀 모형은 특정 부지의 소매점포의 성과. 이 소매점포의 성과가 뭐예요? 매상고지 뭘. 그래서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법이죠. 그래서 매상고에 뭐 인구가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소득이 영향을 주면 얼마나 주느냐, 뭐 이런 거 분석하는 게 회귀 모형 아니에요. 그럼 1번은 빠졌지. 그냥 맞은 거예요, 그냥. 2번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된다. 그럼 건물이 고층화됐다는 얘기는 똑같은 면적의 토지에 노동과 자본이 많이 투입된 거죠. 그럼 집약도는 높다 낮다? 높죠. 그럼 집약적으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집약도는 어떻게 구해요? 집약도. 집약도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비율이 집약도예요. 7편. 내일 모레 시험 본다며. 그러면 내일은 무조건 뭐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개발관리론. 그래서 그 이용 쪽에 나와 있는 게 집약도잖아요. 알아서들 하시겠지 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어 있는 노동과 자본의 비율을 집약도라 부릅니다. 그러면 집약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토지에 대해서 노동과 자본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노동과 자본이 많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합된 거예요. 결합. 그래서 이걸 생산요소의 결합 비율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노동과 자본을 많이 결합한 이유가 뭐예요? 토지는 그 양을 늘릴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토지 대신에 뭘 때려 박은 거예요? 노동과 자본을 많이 씹어 넣은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뭐로 대체를 한 거예요? 노동이나 자본으로 대체한 거죠. 대체. 그러면 자본의 대체성이 그만큼 어떤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동요예요. 동요. 그러면 2번 봐요.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됐다. 그러면 그만큼 노동과 자본이 많이 투입돼서 집약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럼 집약도가 높다는 얘기는 토지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본을 그만큼 많이 대체시켰다는 얘기죠. 토지 양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뭘 많이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요. 노동과 자본을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이 그만큼 토지를 많이 대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체성은 그만큼 어떤 거예요? 높은 거지. 그래서 문제 해설에서도 보시면 집약도와 대체성은 어떤 말? 동의어. 하나 더 같이 하자는 거죠. 누구? 결합 비율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워두면 문제 금방 풀려요. 그래서 대체성의 개념 아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틀렸습니다. 3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효율력.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소매인력.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그게 소매인력이요. 상거래 효율력이. 소매인력은 어떻게 구해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4번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 어떻게 구했어요? 점포가 3개 이상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점포 간의 거리, 점포까지의 거리의 마찰계수 제곱 분의 매장의 면적. 그러면 경쟁 점포의 수와 점포까지의 거리와 면적을 알면 그 각 구할 수 있죠. 4번 맞았네. 5번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뭐 갖고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 근데 그 수송비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무게와 거리. 택배만 한번 붙여봤어도 알죠? 택배 붙일 때 우체국 가서 붙이면 뭐 달어? 무게 달잖아. 왜? 돈 더 내라고. 그리고 해외에다 붙이려면 그만큼 어때요? 비싸지잖아. 그래서 엊그저께 중국에서 뭘 하나 직구를 했는데 배송비만 11,000원 나왔어요. 우리나라 2,500원이 되는데 왜? 물 건너왔잖아. 물 건너왔죠. 그래서 답은 2번 틀렸습니다. 이런 거에서 이렇게 조용하시면 걱정이요. 그래서 6월 달에 뭐 한대요? 그래서 민법 특강하신다며, 개론 특강한다며요. 많이 들으세요. 6월 달은 5월 달까지는 민법 했고 6월 달부터는 개론 아니에요? 네, 저는 못해요. 에바에서. 다른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선생님은 애가 고등학생이니까 안 놀아줘도 되거든. 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저보다 훨씬 잘생긴 분이 오시니까 재밌게 들으시고. 19번 봅니다. 얘는 22회 때 물었던 거죠? 방금 전에 푸는 건 몇 회? 21회. 지금 풀 건 22회. 그럼 연속으로 내고 있다는 거죠. 지대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1번 리카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어요? 토지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학 체감의 법칙.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위치지대설 누구 이론이요? 튜넨. 그럼 튜넨에서는 지대 함수가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가 점차 감소하죠.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모양에서? 우하향. 그럼 2번도 맞았고. 3번 마찰 비용 이론. 이거 처음 듣는 건데? 마찰 비용은 들어본 이론이 아니잖아요. 마찰. 이거 헤이글한 사람이 주장한 건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마찰이란 말은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누가 할 때? 허프 할 때. 그러면 교통수단이 좋으면 그만큼 마찰이 어때요? 줄지. 그래서 마찰 계수값이 적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교통수단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이동하기가 편하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그 마찰 비용이 줄어든 만큼 뭘 많이 지불해야 돼요? 지대를 더 많이 지불해야죠. 그러니까 마찰 비용 이론이라는 건 지금 얘기한 그 마찰에 대한 대가인 마찰 비용으로 지대를 결정한 겁니다. 안 배운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4번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일어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애한테 할당이 되죠. 그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그만큼 많은 애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벌었는가는 아무런 관련도 없죠. 얘가 사기를 쳐서 벌었든 농사를 져서 벌었든 공장을 지어서 벌었든 상업을 해서 벌었든 어쨌든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만 있으면 그 땅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4번도 당연한 얘기고. 5번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본다? 이거 누구 이론이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대가 생긴다. 누구 이론이요? 마르크스잖아요. 마르크스. 그럼 마르크스 이론의 이름이 뭐요? 절대지대. 그래서 맨날 누구의 무슨 이론 누구의 무슨 이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분들이 있어서. 독점지대가 아니라 뭐예요? 절대지대. 그럼 답은 5번이 틀렸네요. 뭘. 근데 5번, 그 다음에 그 뒤에 말. 이 사람은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이 땅, 뭐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무조건 지대가 발생한다고 그랬으니까 차익지대설로는 설명이 못하는 최열등지, 즉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 잘 읽어요. 차익지대설 설명이 아니요. 지금 누구 얘기요? 절대지대설. 그럼 절대지대설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죠. 그러면 아까 차익지대설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계지에서 지대 발생하는 걸 설명 못한다고 그랬지. 근데 이 사람 이론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뒤에 말은 다 맞는 거예요. 뭐만 틀린 거예요? 독점지대설이 아니라 절대지대설.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255페이지 22번 봐요. 22번. 22번.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리카르도는 지대 발생 원인을 뭐에서 찾았어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 수학 체감의 법칙. 이거 방금 전에 읽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253페이지에 있었던 22번 문제하고 24번 문제가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아요. 지금. 두 번째 위치대설. 아까 봤던 19번 문제도 두 번째 지문이 위치대설이잖아.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하죠. 똑같은 말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지 뭘. 그럼 세 번째 절대지대설.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뭘 발생시킨다? 지대를 발생시킨다. 아까 문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서 독점지대설이라고 해서 틀리게 됐고. 그 다음 4번 입찰지대설 누구 이론이에요? 알론소. 알론소에 따르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경쟁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경쟁하는 사람 중에 누가 토지를 쓴다?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사람. 그럼 아까 풀어봤던 19번에 4번 몇 번이요? 4번 질문하고 똑같은 내용 묻고 있는 거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려가 그 땅을 쓴다. 그 다음 5번 차익지대설 누구 이론이에요? 리카르도. 리카르도는 어디로 분류하는 사람? 고전학파. 고전학파니까 지대를 뭐로 봐? 잉여로 보지, 잉여. 그럼 답은 5번이 틀렸네. 뭘 공부해야 될지만 알면 돼요.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257페이지 볼까요? 257페이지. 257페이지.
26번. 26번. 도시 공간구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그럼 이 사람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럼 저소득층은 어디 산다? 일해야 되니까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입지를 선정하죠. 그럼 이거 누구 이론이요? 버제스 이론이잖아요. 버제스. 호이트는 도심과의 접근성이 양호해서 누가 산다고 그랬어? 고소득층이. 그래서 저소득층이 도심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산다는 건 누구였어요? 버제스였죠. 버제스. 그럼 1번은 뭐가 틀린 거예요? 내용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버제스의 선형이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니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뒤에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뭐가 틀린 거예요? 학설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 잠깐 가봐요. 기본서 어디로 가시냐면 기본서에 239페이지 가보시면 239페이지 가보시면 니은번에 굵은 글씨 잔뜩 써놓은 데 있잖아요. 두 번째 줄 측. 두 번째 줄 측. 선형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봤던 지문하고 뭐만 틀려요? 지금 봤던 거 다시 봐요. 아까 몇 페이지였어요? 257페이지였나? 257페이지에서 방금 전에 풀어봤던 문제 1번.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주택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실제로 나왔던 기출지문이고 그걸 책에다가 옮겨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럼 즉 보세요. 선형이론에 따르면 주택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방금 전에 풀어봤던 지문하고 뭐만 고쳐놓은 거예요? 낮을수록을 높을수록만 고쳐놨죠. 그럼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호이트는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호이트는 사람들이 도심으로 간다, 도심 근처로 간다는 말 한 적 있어 없어? 없어. 어디로 간다 그랬어? 교통망 근처로 간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지문이 뭐예요?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이거는 누구나 가는 동네예요. 저소득층이 가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아니라 누구 이론을?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그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대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돼 있는 말을 높을수록이라고 고치면 맞는 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쓴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지문은 지워버리세요. 차라리 정확한 지문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까 뭐라 했어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주거비 지불 능력이 어떨수록 낮을수록 뭐 어디 산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게 이 낮을수록이 틀려서 이 말이 틀린 거요? 가 아니라는 거요. 이거는 맞아요. 뭐가 틀린 거예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아니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있다는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책은 뭐라고 쓴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남기고 이거를 높을수록으로 고치면 맞는다고 해놓은 거잖아요. 맞긴 뭘 맞아? 안 맞는다고. 그냥 지우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그냥 지우라고. 지우시면 돼. 쳐다도 보지 마세요. 책 쓴 분이 잘못 쓴 거예요, 지금. 왜 잘못 썼는지를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 지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낮을수록을 높을수록만 고친다고 그래서 맞는 말이다? 가 아니라고요. 낮을수록 거기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건 누구 얘기요? 버제스 얘기라. 그래서 문제 풀 때 맞았다 틀렸다도 중요하지만 모두 찾아야 돼.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아셔야지. 그래서 잘 보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한 문제 더 풀어야 되는데 256페이지 가시면 24번 봐요. 작년 문제 256페이지에 작년 문제 24번 앞에 있는 거 쭉 보시고 5번 보세요. 5번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나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뭐라 불렀어요? 준지대라고 불렀잖아요. 준지대. 근데 뭐라고 써놨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 파레토 최저. 그 답은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지대에 대한 문제가 24회 때 한번 나왔어요. 그 앞에 있어요. 앞에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255페이지 보세요. 23번.
마샬의 준지대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5번 보세요. 5번. 준지대는 토지 위의 고정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 이 토지 위의 고정생산 요소가 누구예요? 토지 위의 고정생산 요소. 기계나 건물. 그거에 대한 대가가 준지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그냥 지대라 부르지 뭘 준지대라 불러. 그래서 영구적으로는 지대의 성격을 갖지 못해요. 어떨 때만. 단기적으로만. 그 양이 고정되는 단기적으로만 지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준지대라 불러요. 그래서 24회 때 준지대한 말을 물었죠. 그러니까 26회 때 그걸 그대로 베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 물으면서 이걸 준지대라가 아니라 뭐라 부른다? 파레토 지대라 부른다라고 해서 틀리게 됐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잘 푸세요. 그래서 잘 풀어오시면 돼. 그 다음에 뭐 시간 오래됐는데 더 해야지 뭐. 해야 될 것만큼. 260페이지 가시면 제 4편 정책론 나옵니다. 수업을 하는데 시간이 점점 늦게 가는 건 어차피 어떤 학원을 가도 진도는 똑같이 나가요. 그리고 어떤 학원을 가도 농담하는 건 똑같아. 근데 시간이 다른 학원보다 5분, 10분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럼 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원은 똑같은 걸 50분 만에 수업 끝내는 학원도 있고 어떤 학원은 1시간 5분 걸리는 데도 있어. 우리는 중간 정도 돼요. 꼴찌는 아니요. 얼마나 다행이야. 정책론은 시험 문제 4개쯤 나와요. 다 맞으셔야 됩니다. 다 맞는 이유는 문제가 쉬워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더럽게 어려워. 내용은 어려워요. 근데 문제 나오는 게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거 물어.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다 보면 지겨워서라도 맞아요. 그래서 문제 많이 풀면 장땡인 곳이 정책론인데 오늘은 첫 번째 뭘 볼 거냐면 부동산 문제 부분에서 부동산 문제 부분에서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한 번 정도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소득 분배 측정 부분하고 주거비 부담 능력에 대한 얘기를 지금 아니면 사실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시험엔 자주 안 나옵니다. 자주는 안 나오는데 들어보면 뭔가 낼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통 이제 자주는 안 나오는데 얘는 좀 그래도 부동산 관련된 얘기라 좀 자주 묻는 편인데 얘는 진짜 어쩌다 한번 물어요. 그래서 봐두시고 시험에 본격적으로 내는 건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부터 묻는다고 그랬죠. 얘는 무조건 하나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인 정책 수단 들어가서 토지 정책에서는 두 가지 지역지구제하고 토지은행제도. 지역지구제하고 토지은행. 그래서 오늘은 토지정책까지 보실 거고 그 다음에가 주택정책. 근데 여기서 주택정책은 주로 임대주택정책이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무조건 하나는 낼 거예요. 얘는 무조건 하나는 냅니다. 뭐 계산 문제를 묻든 내용 묻는 걸 묻든 어쨌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테고 나머지 이제 임대료 보조나 그 다음에 공공주택 공급 이 부분은 얘만 따로 내고 얘만 따로 내면 문제가 되게 쉬워요.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내면 쉬워지니까 어떻게 내냐면 이 세 개를 묶어. 그래서 다음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놓고 1번은 임대료 규제, 2번은 임대료 보조, 3번은 공공주택 공급, 4번은 임대료 보조, 5번은 뭐 임대료 규제 이런 식으로 내는 문제도 하나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에서는 기본적으로 2개쯤 낼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조세정책에서도 매년 내는 정도는 아니고 얘랑 번갈아 가면서 낸다고 보세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오고 있다. 그래서 총 4개 정도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보고 일단 지금 보셔야 될 건 소득분배 측정 문제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책으로는 이게 262페이지에 나옵니다. 262. 소득분배 측정 문제는 뭐냐면 소득분배 측정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소득이 얼마나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소득이 얼마나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는 다 있죠. 근데 그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간의 소득 격차가
얼마나 심하냐 심하지 않으냐를 측정하는 걸 소득분배의 측정이라 불러요. 근데 그 측정하는 방법이 3개가 있대요. 3개가. 그래서 그 3개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10분위 분배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개념 한번 읽어보면 10분위 분배율은 기억번에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별로 나열해 놓은 다음,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제일 못 사는 사람 1등부터 제일 잘 사는 사람 100등까지 쭉 줄을 세운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걸 다시 몇 개로 잘랐어요. 10등분 한 거예요. 그럼 1등부터 10등, 10등부터 20등, 아니 11등부터 20등, 21등부터 30등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 놓고 하위 40%가 가져가는 소득의 합이 최상위 20%가 가져가는 소득의 합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측정한 걸 10분위 분배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서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개로 쪼갰대요? 10개로 쪼갰대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10개로는 못 쪼개겠어. 그래서 5개로 쪼갤게요. 그래 놓고 제일 못 사는 사람 1등부터 20등까지, 그 다음에 21등부터 40등까지, 그 다음부터 41등부터 60등까지, 그 다음에 61등부터 80등까지, 81등부터 100등까지. 그럼 이 사람들이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일 못 사는 사람이고.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100원만큼의 총소득이 발생한 거예요. 100원만큼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수입을, 이 100원의 소득이 얼마만큼 이 사람들한테 계층에 따라서 얼마나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게 소득분배 측정이고, 이렇게 나눠서 측정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10분위 분배예요. 그러면 이 100원이 이 5계층의 사람들한테 가장 공평하게 배분되려면 이 사람이 얼마 가져가고? 20원. 이 사람이 얼마? 20원. 이 사람도 20원. 이 사람도 20원. 이 사람도 20원. 그럼 이게 가장 소득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공평하게 배분된 거예요. 마르크스가 꿈꿨던 공산주의. 다 똑같이 나눠 먹자고. 이런 거죠. 그러면 이때 뭘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10분위 분배율. 그럼 책에 보니까 10분위 분배율을 어떻게 구한대요? 최상위, 소득 제일 잘 높은 사람들, 최상위 몇 프로가? 20%가 가져가는 소득의 합. 분의 최하위 몇 프로? 40%가 가져가는 소득의 합. 이게 10분위 분배율이에요. 그럼 계산해봐야 실제값이 있으니까. 그럼 최상위 20%면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소득합 얼마? 20원. 최하위 40%면 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소득합 40원. 그럼 이 값 얼마 나온다? 2 나오잖아. 2. 20원으로 40원 나오면 얼마 나와? 2. 그럼 10분위 분배율은 일단 그 값이 얼마 나올 수 있다? 2가 나올 수 있어. 2가. 그럼 2가 나왔을 때가 가장 소득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공평하게 배분된 거예요. 잘 이런 얘기하는 분은 공산주의요. 공산주의. 이게 잘 됐다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고 가장 공평하게 배분된 거예요. 이때가. 그러면 반대로 소득이 가장 불공평하게 배분될 때는 어떨 때예요? 가장 불공평하다라는 것. 얘는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한 푼도 못 가져가. 얘도 빵, 얘도 빵, 얘도 빵. 그러니까 못 살고 있지. 그럼 얘가 잘 사는 이유는 뭐예요? 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때 가장 소득이 공평한 거잖아요. 아니 불공평한 거지. 이게 설마 이해 안 되진 않겠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똑같이 100원씩을 걷어서 그걸 나 혼자 다 가져갔어. 그럼 뭐예요 그게? 가장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한데 저 패고 싶은데 패지는 못하고. 그때가 불공평한 거고. 가장 공평한 건 뭐예요? 그걸 걷어서 다시 똑같이 100원씩 나눠준 게 가장 공평한 거예요. 그럼 설마 이거 구별 못하진 않거든요. 그럼 이때 뭘 구해봐라. 10분위 분배를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구해보면 최상위 20%가 가져간 소득합 100원. 최하위 40%가 가져간 거 빵원.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에다가 얼마를 곱해도 얼마 나와? 0 나오잖아. 그럼 10분위 분배는 여기 값이 얼마 나올 수 있다? 0 나올 수 있잖아요. 0. 그럼 이때가 가장 어떨 때예요? 불공평할 때.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기도 어렵죠.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독재잖아요. 독재. 한 명이 돈을 어떻게 다 가져가요. 그럼 실제로는 이 값이 0부터 2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값이 얼마에 가까워질수록 2에 가까워질수록 소득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다?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 거다. 이거 물어볼 수 있다고.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고는 안 물어봐요. 관심도 없어. 그냥 그 결과값만 알면 돼.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은 요렇게 구해지니까 그 값이 얼마가 됐을 때가 2가 됐을 때가 소득은 가장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960년대에는 대한민국은 특징이 뭐예요? 다 못 살았어. 그럼 다 못 살았으니까 이 금액 자체가 작은 거였잖아요. 근데 다 못 살았으니까 배분되는 돈은 비슷비슷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2016년도에 살고 있는 지금은 이 금액이 1960년대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근데 대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애는 그 돈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고 조금 가져가는 애는 조금밖에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격차가 커지니까 이 값은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겠어?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0에 가까워지고. 그게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간의 소득 격차가 되게 크잖아요. 안 그런 데 살고 계시면 괜찮고. 두 번째입니다.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두 번째 방법이 로렌츠 커브라는 게 있어요. 로렌츠 곡선. 그래서 한번 봐요. 책에. 이거 결론은 알아야지. 10분위 분배율에서 니은번. 10분위 분배율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등을 알아보는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세 번째 줄 따라서 10분의 분배율이 어떨수록 클수록 크다는 건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2에 가까워지고 있을수록 그만큼 소득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로렌츠 커브는 지 이름 붙였겠지 뭘. 그래서 로렌츠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가로축에는 사회의 모든 가계를 저소득자 순서대로 누적화시켜 표시하고, 그럼 저소득자 순서니까 뭐요? 못 사는 애부터 백분율로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그들의 소득을 누적해 감으로써 그려지는 곡선이래요. 그럼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이 표를 그래프로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표를 그래프로 그렸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인구 누적률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누적률이니까 0%부터 100%까지를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다가는 이 사람들의 소득, 거꾸로 됐구나. 죄송합니다. 여기가 소득 누적률이고 여기가 인구 누적률. 그래서 제일 못 사는 사람부터 순서를 매겼다며요. 그럼 못 사는 사람 1등이 여기 있는 거고 못 사는 사람 100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제일 잘 사는 애죠. 이쪽에 위치한 사람이. 그래 놓고 이걸 표로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못 사는 사람 1등부터 시작해서 20%까지, 누적해서 40%까지, 누적해서 60%까지, 누적해서 80%까지, 누적해서 100%까지 표시해 놓고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소득을 20원이면 전체 20% 가져간 거죠. 누적하니까 40%, 누적하니까 60%, 누적하니까 80%, 누적하니까 100%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걸 그래프로 표시해보는 거예요. 그럼 가장 공평할 때부터 표시해봐요. 가장 공평할 때 제일 못 사는 사람 20%가 얼마의 소득을 가져갈 테니까 전체 소득의 20% 가져갈 거 아니에요. 20원 가져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얼마? 여기다 좀 찍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못 사는 사람 40%를 합하면 얼마의 소득을 가져가요? 여기까지 합하면 이 둘을 합하니까 40원. 그럼 여기 좀 찍힐 거 아니에요? 60%는 60원. 80%는 80원. 100%는 100원.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연결한 선이 뭐라는 거예요? 로렌츠 곡선. 그럼 연결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을 우리는 뭐라 부르자는 거예요? 대각선. 그 로렌츠 곡선은 일단 대각선이 될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럼 이때가 가장 어떨 때요? 소득이 공평하게 배분됐을 때.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곡선이 안 나오고 실제 로렌츠 곡선은 이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는 뭐예요? 20원의 소득을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가. 그래서 5원밖에 못 가져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40원을 가져가야지 공평한 건데 다 못 가져가. 그래서 10원 가져갔어요. 이 사람들이 60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겨우 20원 가져간 거고 이 사람들이 40원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는 얘가 다 먹어. 그럼 이걸 연결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이게 원래 로렌츠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 면적을 보고 이 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득이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로렌츠 곡선을 갖는 나라 A가 있고
이렇게 생긴 로렌츠 곡선을 갖는 B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B는 뭐요? 20%가 그래도 얘보다는 소득을 더 가져가는 거잖아요. 얘보다는 소득을 더 가져가는 거고.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소득은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 나라요? B. 그거 비교해보라고 그린 곡선이 로렌츠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불평등의 크기를 나타내는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면적을 두고 불평등 면적이라 부른 거예요. 책에 봐요.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그림과 같은 세로측은 소득액의 누적 백분율, 가로측은 이에 대응하는 소득자 수의 노득 백분율을 표시했답니다. 그래놓고 만일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 그럼 얘는 무슨 곡선 된다? 세 번째 줄 원점을 통과하는 대각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불러? 완전 평등 분포선. 아, 이러기 외우기 힘들어. 그냥 뭐라고 기억하죠? 대각선이면 가장 공평. 근데 디귿번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완전 평등 분포선 이게 뭐라고요? 대각선. 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선보다 아래쪽으로 어떻게 된다? 처져서 굽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져서 구부러진다. 한국말 읽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처져서 굽어지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대요? 불평등 면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 면적이 어떻게 될수록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소득이 가장 불공평한 상태가 되면 책에는 그 얘기를 안 써놨는데 요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되면 얘는 얼마 가져가? 0. 얘는 0. 얘도 얘는 100. 그럼 여기다 찍히겠죠 점이. 그럼 이거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네. 한 놈이 다 가져가니까. 그럼 얘가 무슨 모양 됐을 때? 직각 됐을 때 얘가 소득이 가장 어떨 때요? 불공평. 그럼 시험 문제는 뭐 묻겠어요? 어떨 때 가장 공평한가? 이거 묻겠지 뭐. 이걸 수치로 표시한 게 뭐예요? 진위계수예요. 진위계수. 로렌츠 커브를 수치로 나타낸 게 진위계수입니다. 그럼 진위계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기억번에 완전 평등 분포선 이게 뭐요? 대각선.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밑으로 쳐진 거랬죠. 그럼 그거로 둘러싸인 면적을 우리는 뭐라 불렀어? 불평등 면적이라 불렀잖아요. 앞에 그렇게 좋은 용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 완전 평등 분포선과 로렌츠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불평등 면적이 나타내요. 그럼 그 불평등 면적을 뭐로 나눴대요? 완전 평등 분포선 누구요? 대각선 과 횡축. 그럼 횡축이면 가로축이잖아요. 그 다음 종축, 세로축 아니요. 그거로 둘러싸여진 면적. 그럼 뭐가 나와? 응? 한국말을 읽고 있잖아요. 한국말. 완전 평등 분포선이 대각선이라며. 횡축, 종축 둘러싸이면 뭐가 나와? 삼각형 나오잖아. 삼각형. 아, 왜 이렇게 답답이야? 미치겠네. 아유, 사투리 나면 끝난 거야 이거. 그럼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뭐요? 불평등 면적을 뭐로 나눈 거예요? 전체 삼각형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불평등 면적을 이렇게 표시해봐요. 이게 불평등 면적이니까. 그걸 뭐로 나눌까? 전체 삼각형으로 나눌까? 이게 뭐라고요? 진위계수. 아, 뭐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써놔. 그냥 대각선, 아니, 불평등 면적을 뭐로 나눈 거? 전체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거. 그럼 이 값을 실제로 계산해 봅니다. 만약에 소득이 완전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장 공평할 때는 이게 대각선이 된다고 그랬죠. 로렌츠 곡선 자체가 대각선이 되잖아요. 그럼 불평등 면적은 얼마예요? 없죠. 이게 여기 가서 달라붙었는데 어딨어. 그러면 완전 공평해질 때는 불평등 면적이 얼마가 된다? 0. 그걸 뭐로 나눴다니까? 삼각형으로 나눈다며. 그럼 0을 얼마를 곱하거나 무조건 뭐 나와? 0 나와요. 그러면 진위계수는 그 값이 얼마가 될 수 있다? 0 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럼 0일 때가 가장 어떨 때예요? 소득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두 번째 이제 가장 불공평해졌어요? 그럼 아까 이 로렌츠 곡선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했으니까 가장 불공평해지면 이 불평등 면적이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로렌츠 곡선이 직각까지 내려왔을 때잖아요. 그럼 불평등 면적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삼각형 되는 거지 뭘. 이 면적이 불평등 면적이라며. 그럼 가장 불공평해지면 이 로렌츠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직각된다며. 그럼 이 전체가 다 뭐요? 불평등 면적이잖아요. 그럼 불평등 면적이 뭐가 됐으니까 삼각형. 그럼 그 삼각형을 뭐로 나누면? 삼각형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 1 나오겠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뭐가 어려워 이게. 한글로 돼 있는 게 어려운 거지. 그러면 이 값은 얼마를 가질 수 있다? 진위계수는 1 가질 수 있잖아요. 1. 그럼 이때가 가장 어떨 때요? 소득이 불공평하게 배분될 때.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잖아요. 그럼 이 값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1 사이에 얼마 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 문제 물을 때는 뭘 묻겠어? 이 진위가스 값은 커질수록 소득이 공평해지고 있는 거다. OX, X. 그 다음에 10분위 분배율은 그 값이 커질수록 소득이 불공평한 거다. 이런 거 묻지. 그러니까 어떤 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소득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을 때가 표현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것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건.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결론이 헷갈리는 거죠, 결론이. 그러니까 결론만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뭘 측정한다고요?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방법으로 뭐 10분위 분배율,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이런 건 시험엔 자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근데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는 겁나 좋지. 이런 거 써먹으세요. 너 진위계수가 뭔 줄 알아? 네가 개맛을 알아? 이러면 된다. 그 다음에 뭘 측정하자? 주거비 부담 능력 측정합니다. 오늘 2시나 돼야지 끝나겠네. 큰일 났네. 주거비 부담 능력. 그럼 주거비 부담 능력은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이 능력이 크면 나는 집 살 능력 충분하다, 부족하다? 충분하다. 그럼 집 살 능력이 충분하다는 거 그만큼 부자란 얘기죠, 부자. 그러니까 이 주거비 부담 능력이라는 건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이거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에? 집 사기에. 근데 그 값이 두 개가 있대요. 263페이지 보니까 중간쯤에 주거비 부담 능력의 문제 그래놓고 뭐와 뭐를 측정한대요. 슈밥의 지수라는 거와 PIR이라는 걸 측정합니다. 이거. 그럼 슈밥의 지수는 뭐냐면 이 비슷한 걸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엥겔 지수라고. 엥겔 지수가 뭐요? 내 전체 생계비 중에서 식료품비의 비율이에요. 그럼 그걸 측정하는 의미는 나는 잘 사는 사람이라서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엥겔 지수가 높다? 그게 아니죠. 왜 식료품비를 측정하냐면 식료품비는 말 그대로 가장 기초생활비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버는, 이 사람의 쓰는 돈 중에 이런 기초생활비로 쓰는 돈이 많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먹고 살기 급급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벌어갖고 먹고 사는데 80만 원을 쓰고 있어. 그럼 다른 데 쓸 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0억을 벌어갖고 뭐 10억을 벌어갖고 먹는 데는 1000만 원밖에 안 써. 그럼 겁나 비싼 게 먹고 살고 있는 거죠. 한 달에 식료품비가 1000만 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뭐 먹고 있는 거예요? 뭐 트러플인가? 뭐 무슨 땅에서 나오는 버섯 이딴 거 먹고 있는 거야 맨날. 그래도 1000만 원이면 떡을 칠 거 아니요. 그러면 이 사람 중 이 두 사람은 실제 식료품비의 크기는 얘가 크죠. 비율로 따지면 얘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잘 사는 거야? 이 사람이 잘 사는 거야? 당연히 이 사람이 잘 살아요. 이게 엥겔 지수가 갖는 뜻이요.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다만 슈밥의 지수는 내 전체 생계비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럼 식료품비나 주거비의 비율을 측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거비도 그렇고 식료품비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뭐예요? 가장 기초생활비요. 그럼 이 사람이 쓰는 돈의 대부분이 기초생활비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른 데 쓸 돈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집 사기에 그만큼 유리한 사람이요? 불리한 사람이요? 불리한 사람입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밥의 지수는 그 값이 어떻게 될수록 클수록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요? 못 사는 사람이요? 못 사는 사람이요. 왜? 다른 데 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느라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래서 해외여행이라는 건 꿈도 못 꾸고 외식은 생일날만 하는 거고 백화점은 평생에 2번 가봤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슈밥의 지수가 큰 거예요. 왜? 다른 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물론 주거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죠. 좋은 집 사니까. 근데 그만큼 뭐에다가 많은 거예요? 다른 데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다? 고소득층. 그럼 이건 뭘 나타내고 있다고요?
주거비 부담 능력을 나타낸다며. 그럼 이 값이 클수록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서 집 사기 힘든다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이 값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주거비 부담 능력이 커서 그만큼 집 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런 법칙을 두고 슈바베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법칙? 슈바베 법칙이라 불러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한번 실제 금액 갖고 생각을 해봐요. 실제 금액 갖고. 잘 사는 사람이면 1년 연봉이 1억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씩 나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아파트에 살아서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요. 그럼 주거비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200만 원 나오죠. 그럼 슈바비 지수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 이거 지수로, 그러니까 그냥 소수값으로 표시하면 1000만 원 쓴다고 그렇게 1000만 원. 깎아줬어요, 200만 원. 그러면 얘를 얼마예요? 0.1. 이게 슈바비 지수잖아요. 얘는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 벌어. 근데 나는 월세 20만 원짜리 살아. 월세 20만 원. 그러면 200만 원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부자지. 그럼 얘는 슈바비 지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2 나오지. 그럼 슈바비 지수가 큰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20만 원짜리 월세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도 하다못해 요즘에 전세 얻으려면 한 40만 원씩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한 0.4쯤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결국 뭐예요? 버는 돈의 대부분을 어디다 쓰고 있다? 기초생활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는 1000만 원 쓰고 살면서 나머지 9천만 원은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 가방도 사고 백화점도 가고 이러고 있는 거지. 큰일 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PIR입니다. PIR. PIR은 이 P가 주택가격을 뜻해요. 가격. I는 나의 소득. R은 그 비율. 레이티오 그래서 프라이스 인컴 레이티오입니다. 그래서 PIR이라 부르는데 그 얘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1년에 버는 연간 소득 중에서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럼 이거는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는데 개인의 값을 측정할 수 있죠. 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살고 있는 집이 3억짜리요. 그럴 수 있잖아요. 또는 대한민국 전체의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택의 평균 가격이 1억입니다. 그럼 그렇게 측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값이 크면, 이 값이 커지면 그만큼 뭐가 크다는 거예요? 주택가격이 비싸고 내 소득은 적다는 얘기죠. 분수만 나오면 조용해져. 자,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3억짜리 집에 살고 있대요. 그럼 이 값 얼마 나와요? 6억 나와. 근데 똑같이 3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연봉이 1억이요. 그럼 이 값 얼마 나와요? 3. 둘 중에 누가 부자예요? 이 3 나온 사람이 더 부자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1억 버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자인 사람일수록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져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어떻게 될수록 작아질수록 집을 구입할 능력이 그만큼 높은 사람으로 봐야겠죠. 그럼 공통적으로 이 두 개 값은 다 어떨수록 작을수록 고소득층이라는 얘기예요. 작을수록.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부동산 얘기잖아요. 자주 내겠지. 얘는 순수 경제학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안 물어요. 근데 나왔을 때 당황은 하지 마셔야지.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구체적인 정책수단 구체적인 들어가기 전에 265페이지 나와 있는 시장 실패부터 다시 갑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